반갑습니다. 전기든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리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보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전기 사업을 하실 때나 전기 공사를 하실 때 혹은 전기공학을 공부할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다룰 내용은 전기설비 규정,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적용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 때, 규정을 만들 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요, 전기시설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떤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어떤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어떤 산업의 혼란 또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설비 규정, 아무래도 해외의 어떤 전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이 됐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판단 기준이었죠, 지금까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표준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거나 무역을 할 때 아무래도 이런 규격이나 표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심할 경우는 어떤 법적인 분쟁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이러한 이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표준을 따라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 자, 지구가 있고 이곳에 화성이 있다고 해볼게요. 화성.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999년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화성의 기후 탐사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으로 기후 탐사선을 보내요. 근데 지구와 화성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도 6개월이 걸립니다.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6개월 동안 날아가서 화성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궤도에 안착을 해서 이 화성이라는 궤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화성에 기후 탐사선을 보낸 로키드 마틴사는요, 단위계를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을 주관하는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는요, 미터법을 주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이 단위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오차로 인해서 이 기후 탐사선이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큰 오차 범위를 가지고 안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대기의 마찰열로 인해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1999년에 일어났고 그 당시에 피해액으로 대략 3천억에서 4천억 사이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추적을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걸로 사고가 난 게 아니죠. 단위계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오차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쪽에서도, 물론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런 전기 쪽에서도 우리가 어떤 무역을 한다거나 해외 시장과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할 때 이런 표준이 달라버리게 되면 반드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법적인 분쟁 요소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국제 표준을 따라간다가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쭉 보게 되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1962년 일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다시 일본 전기설비 기준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IEC와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 IEC. 국제표준이에요. 전기 국제표준, IEC가. 우리나라가 KC잖아요. IEC는 국제표준이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EC는 대략 136개국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EC라는 것도 있어요. NEC. 이게 이제 북미 표준인데 이것은 약 21개국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의 전기설비 기준은 이 NEC를 채용하고 일본에 맞게 적용이 된 것이었어요. 이 일본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우리가 이걸 사용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IEC랑 충돌을 하게 됐던 거죠. 대부분의 나라는 이 IEC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1995년, 다시 1995년 WTO TBT 협정이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어떤 기술적인 장벽, 표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맞춰가자 이런 것이 발효가 되고요. 그러한 역량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2011년에 한국전기설비규정 KC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7, 8년의 과정을 거쳐서 공표가 된 것이죠. 사실 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관련 산업계 분들과 기술자분들, 그 다음에 관련 협회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약 7년, 8년에 거쳐서 이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 준비 기간을 줬어요. 우리가 보통 2021년 1월 1일을 그러니까 정확히 시행 날짜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제 준비 기간을 제시한 겁니다. 이제 우리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 KC를 사용할 거니까 3년 동안 준비해 라고 이 기간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은 하루아침에 그냥 바꿀까 하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게 되면 그럼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란 어떤 의의가 있느냐 보게 되면 자 KEC, 자 코리아 일렉트리컬 혹은 일렉트로테크니컬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코드. 그래서 의미를 보면 국제표준을 기초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진사항을 도입했고요. 국내 전기설비 기준 규정을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저압, 고압, 지능형 전기설비 분야, 전기설비 전반적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전기 안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KC의 어떤 의의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께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딱 펴보게 되면 대한전기협회에서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람을 하게 되면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나오는데 이 공통사항에서는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접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전기설비,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이런 거 나누고 있는데 전기철도설비가 특히나 그 내선 규정 말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과 좀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 그러니까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설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용 화력 설비, 발전용 수력 설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보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런 보칙까지 보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사실 완전하게, 그러니까 판단 기준에서 100% 변화된 게 아니라 판단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국제 표준을 들여올 것은 들여와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화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KC의 주요 변경사항. 그럼 도대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국제표준에 부합한 과전류 보호 방법. 이 과전류 보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배선 공사.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뭐 합성 수지관 몰드, 금속 몰드, 그 다음에 뭐 덕트, 그 다음에 어떤 트렌치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범위가 변경됐죠.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보통은 저압 같은 경우는 직류에서 저압은 원래 750V였는데 이제는 1500V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에서 저압은 700-600V였는데 교류에서 저압은 1000V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IEC를 따르게 되는 국제표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제표준 KSC IEC 60445를 준용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을 기준, 그러니까 한국 표준을 기준으로 한 국제표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60445는 어떤 코드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코드에는 뭐 전선에 관련된 거, 뭐 덕트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표준 접지 방식 사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종별 접지를 채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종별, 1종 접지, 2종 접지 이런 것은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하기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제표준을 따라서 뭐 개통 접지라든지 어떤 피레 시스템 접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파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 뭐 TNS, TNC,
S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표준의 접지 방식 사용 규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KC 주요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C가 그러면 도대체 제정이 되고 나서 개정이 언제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크게는 2021년 1월 1일에 대폭 변화가 됐었죠. 이때 완전히 이제 판단 기준이 없어지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2022년 11월 8일, 2023년 4월 17일에도 한 번씩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2022년 11월 8일 이전에도 개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개정이 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21년 1월 1일에는 어떤 법적 분쟁 해소, 어떤 장애 요인 제거, 안정성의 확보 이런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고요. 11월 8일, 22년 11월 8일에는 어떤 것을 목적을 두었냐면 신기술의 시장 접근성 향상 그리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좀 변화, 조정시키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경시설이라고도 하죠. 물놀이 시설의 감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4월 17일에는 요즘 한창 트렌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이 ESS 화재 예방 그리고 ESS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을 신설도 하고 개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용량 관련해서 그리고 화재 확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상이 진행되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 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꼭 유익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